마음쉼표 이야기관 구독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집 격 떨어진다며 시어머니가 상견례 자리를 망쳤다가 다음날 아들 회사에서 호출이 온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부터 심장이 유난히 빨리 뛰었습니다. 전날 밤 옷을 몇 번이나 갈아입어 보다가 결국 무난한 정장 원피스를 골랐습니다. 튀지 않게, 부족해 보이지 않게, 괜히 말 나올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고 화장도 최대한 옅게 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평소보다 굳어 보였지만 애써 웃는 연습까지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부모님도 많이 긴장하신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말수가 평소보다 더 적었고 어머니는 차 안에서 계속 제 옷매무새를 만져주셨습니다. 괜히 말 섞지 말고 내가 고개 숙이면 되는 자리야. 어머니의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지만 그땐 그냥 넘겼습니다. 약속한 식당에 먼저 도착해 기다리고 있는데 예비 시댁 식구들이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저를 훑어봤습니다. 얼굴, 옷, 가방, 신발까지 한 번에 훑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인사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제대로 눈을 마주쳐주지도 않았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그 말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집 격 떨어지겠네. 웃으면서 했지만 그 웃음은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장난처럼 던진 말이 아니라 분명히 계산된 말이었습니다. 순간 공기가 멎은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친정 부모님 표정이 굳는 게 느껴졌고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너무 분명히 알 것 같아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다들 학벌도 좋고 집안도 괜찮은데 뭐 사람이 착하면 됐지. 그 말 뒤에 붙은 웃음이 더 아팠습니다. 곧이어 제 학력을 물었습니다. 이미 예비 남편에게 다 들었을 텐데도 굳이 다시 물었습니다. 대답하자 고개를 끄덕이더니 아, 그래서 직장이 거기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칭찬도 격려도 아니었습니다. 평가였습니다. 이번엔 집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부모님 직업, 사는 동네, 형제 관계까지 하나하나 묻더니 그래도 우리 집이랑은 좀 다르네. 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 말에 친정 어머니가 어색하게 웃으며 그래도 아이가 성실합니다. 라고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듣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을 하면 분위기가 더 망가질 것 같았고 가만히 있으면 금방 끝날 거라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음식이 나와도 시어머니는 제 쪽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런 자리는 원래 비슷한 수준끼리 만나는 건데 말이야. 그 말을 들으며 손에 들고 있던 수저가 떨렸습니다. 축하를 받으러 온 자리에서 저는 이미 그 집 사람이 아니라는 선을 분명히 긋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예비 남편은 옆에 앉아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보지도 않았고 어머니를 말리지도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말보다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아, 이 사람은 앞으로도 이럴 거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친정 아버지는 몇 번이나 말을 꺼내려다 참으셨습니다. 그걸 알아서 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자리가 싸움판이 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상견례가 끝날 무렵 시어머니는 마치 결론을 내리듯 말했습니다. 뭐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니니까 천천히 생각해봐야지. 그 말은 저를 향한 말이 아니라 제 부모님을 향한 말처럼 들렸습니다. 마치 선택권은 오로지 그 집에 있다는 듯한 말이었습니다. 식당을 나서면서까지도 시어머니는 제게 따로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인사도 형식적이었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어머니는 창밖만 보셨고 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차 안은 아무 말도 없이 조용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방에 들어가자마자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분해서 서러워서 그리고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져서 울었습니다. 그래도 참고 넘기면 괜찮아질까? 그 생각과 함께 아니, 이건 시작일 뿐일지도 모른다. 는 불안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그날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상견례는 결혼을 축하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는지 정하는 자리였다는 걸. 그리고 그 선은 이미 그날 아주 분명하게 그어졌다는 걸 말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우리 집 격 떨어지겠네. 그 말이 이후 모든 일을 시작하게 만든 첫 신호였다는 걸. 식사는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미 상견례라고 부르기엔 너무 많은 말들이 오갔고 그 말들 대부분은 제 마음의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끝까지 버티려고 했습니다. 이 자리가 끝나면 집에 가면 된다. 그 생각 하나로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직원이 디저트와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제 앞에도 작은 커피잔 하나가 놓였습니다. 저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선 숨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제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제 앞에 놓인 커피잔을 집어들었습니다. 마치 본인 것인 양 너무도 자연스럽게 말입니다. 저는 순간 왜 그러시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커피잔을 들고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런 집안 애가 며느리라니.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커피잔이 제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정말 놓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정확하게, 너무 확실하게. 커피는 제 옷 위로 그리고 얼굴로 쏟아졌습니다. 뜨거웠습니다. 놀라서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순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제가 느낀 건 커피가 옷을 타고 흘러내리는 감각과 얼굴이 화끈거리는 감각뿐이었습니다. 식당 안이 술렁였습니다. 직원이 놀라서 다가왔고 제 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저는 그대로 얼어붙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손도 발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급히 휴지를 건네지도 않았고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얼굴을 한번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실수했네.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그 실수라는 단어 뒤에는 아무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반응을 지켜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당황하는지, 얼마나 창피해하는지를 확인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고개를 숙였습니다. 커피가 묻은 얼굴을 가리듯 고개를 숙였지만 사실은 눈을 들 수가 없어서였습니다. 친정 부모님 앞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너무 부끄럽고 너무 서러웠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화장실로 데려가셨습니다. 옷에 묻은 커피를 닦아내며 어머니 손이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괜찮다고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려서 그 말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거울 속 제 모습은 엉망이었습니다. 옷은 얼룩졌고 화장은 번져 있었고 무엇보다 눈빛이 완전히 죽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숨이 막혔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습니다. 자리로 돌아갔을 때 시어머니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앉아 계셨습니다. 저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예비 남편은 그제야 제 얼굴을 한번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그날 가장 잔인했습니다. 상견례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누군가는 조심했어야지라는 말을 흘렸고 누군가는 분위기를 정리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제겐 그 모든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계셨고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운전만 하셨습니다. 차 안은 너무 조용해서 제 숨소리만 크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그제야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참지 않고 울었습니다. 분해서 울었고, 무시당한 게 억울해서 울었고, 무엇보다 아무도 저를 지켜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너무 서러워서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상견례 장면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그 말, 그 눈빛, 그 커피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건 실수가 아니었다는 걸. 그날 커피잔은 우연히 넘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분명한 경고였고 저를 아래로 눌러놓겠다는 의도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생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결혼하면 나아지겠지라는 생각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커피 한 잔이 단순한 모욕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그리고 그날 이후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한 사람이 바로 저였다는 걸 말입니다. 집에서 한참을 울고 나서야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예비 남편에게서 부재중 전화 한 통이 와 있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과라도 듣고 싶었던 건지 아니면 설명을 듣고 싶었던 건지 그때의 제 마음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집에 도착했어? 그의 첫 마디는 너무 평범했습니다. 마치 오늘 아무 일도 없었다는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응. 짧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아직 떨리고 있었지만 그는 그걸 알아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일 아무 말 없을 거야? 그는 한숨을 한번 쉬더니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성격 알잖아.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사과도 아니었고 위로도 아니었고 잘못을 인정하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상황을 정리해버리는 한 문장이었습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지금 뭘 들은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알잖아라는 말 뒤에는 내가 참아라라는 뜻이 너무 분명하게 들어있었습니다. 그게 설명이야?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닐까, 괜히 싸움을 키우는 건 아닐까. 마지막까지 스스로를 의심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잖아. 실수한 거고 엄마도 나름 불편했을 거야. 그 순간 뭔가가 제 안에서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불편했던 사람이 누군지, 그 자리가 누구에게 모욕이었는지, 그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듯 말하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얼굴을 가리고 울고 있을 때 그는 운전석에서 아무 말 없이 앞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그냥 피곤해서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이미 그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 제가 묻자 그는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해? 괜히 말 꺼냈다가 더 커질까봐 그냥 넘어갔지. 그 말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넘어갔다는 말 속에는 제가 당한 일도 함께 넘어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에게 저는 상황을 복잡하게 만드는 존재였던 겁니다. 통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고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분명 오늘 저는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걸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설명했는데 돌아온 건 이해도 공감도 아닌 참아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결혼을 하면 저는 평생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요. 어머니는 제 방문 앞에서 몇 번이나 망설이셨습니다. 들어와서 말해주고 싶은 게 있는 표정이었지만 결국 아무 말 없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모습이 더 마음 아팠습니다. 방 안에 혼자 앉아 오늘 하루를 처음부터 다시 떠올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말, 그 웃음, 커피잔이 기울던 각도, 그리고 남편의 침묵.
그때 문득 이 모든 걸 그냥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없던 일이 되면 앞으로 더 큰 일도 아무 일 아닌 것처럼 넘어가게 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휴대폰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을 시간 순서대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상견례 장소, 시어머니의 첫마디, 학력 이야기, 집안 이야기, 우리 집 격 떨어지겠네. 이런 집안 애가 며느리라니. 커피잔, 내가 실수했네. 남편의 말, 엄마 성격 알잖아. 하나하나 적다 보니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글자로 적으니까 그 일이 더 또렷해졌습니다. 제가 과민한 게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메모를 하면서 처음으로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이게 반복된다면 이 결혼에서 나는 어떤 위치일까? 누군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을까? 답은 너무 분명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 대신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앞으로는 기억에만 의존하지 않겠다고, 참기만 하지 않겠다고, 누군가 내 위에 서서 나를 깎아내리는 순간을 그대로 흘려보내지 않겠다고.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메모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나중에 모든 상황을 뒤집게 될 첫 번째 증거가 될 줄은요.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였습니다. 그날 차 안에서 들은 엄마 성격 알잖아. 그 한마디가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결혼에서 저를 지켜줄 사람은 정말 아무도 없다는 걸. 그래서 그날부터 저는 조용히 혼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상견례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새벽을 보냈습니다. 눈을 감으면 시어머니의 말이 떠올랐고 다시 눈을 뜨면 커피가 쏟아지던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휴대폰 메모장은 밤새 적어둔 글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걸 몇 번이나 다시 읽어보다가 출근 준비를 하듯 무의미하게 씻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예비 남편이었습니다. 아직 오전도 되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그가 먼저 전화하는 건 드문 일이었습니다. 받자마자 느껴졌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지금 통화돼? 그 한마디부터 이미 긴장돼 있었습니다. 저는 짧게 응이라고 답했습니다. 잠시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리더니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회사에서 갑자기 오라는데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전날 일 때문인가 싶어 본능적으로 숨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로? 제가 묻자 그는 한 박자 늦게 대답했습니다. 승진 심사 관련 일에.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잠시 멈췄습니다. 승진 심사. 그 단어는 원래 기쁜 말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기대나 설렘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황과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갑자기? 제가 되묻자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원래 다음 달인데 오늘 오라네. 그제야 이상함이 느껴졌습니다. 그 회사는 절차가 철저한 곳이었습니다. 일정이 바뀌는 경우도 거의 없었고 특히 승진 심사는 미리 공지되는 게 기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호출이라는 말이 계속 귀에 걸렸습니다. 면담 같은 거겠지?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사실은 스스로를 안심시키려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대답 대신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다. 그 짧은 통화가 끝난 뒤 저는 한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는데 어제부터 이어진 모든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상견례 자리, 시어머니의 말, 커피 사건, 그리고 어젯밤 남편의 침묵. 그 모든 게 지금 이 전화와 전혀 상관없는 일일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봤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계속 불길한 생각이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 저는 일부러 외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있으면서 그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괜히 휴대폰 화면을 몇 번이나 켰다 껐다 했습니다. 정오가 조금 넘어서 메시지가 하나 왔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상황이 느껴졌습니다. 면담이 아니라는 느낌이었습니다. 단순히 안부를 묻는 자리가 아니라 뭔가 캐묻는 자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다시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적어둔 기록을 조금 더 정리했습니다. 시간, 장소, 발언, 상황, 감정은 최대한 배제하고 사실 위주로 정리했습니다.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추측하지 않고 그냥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적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시어머니가 상견례 자리에서 했던 말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요즘 애들 예의가 없어서 기강을 좀 잡아야 해. 그 말을 하며 옆자리에 앉아있던 누군가에게 고개를 끄덕이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자리에 있던 사람 중 남편 회사와 관련된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전에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갑자기 머릿속에서 크게 울렸습니다. 오후가 되자 그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받자마자 말이 없었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끝났어? 제가 묻자 그는 한참 후에 대답했습니다. 응, 끝났어. 어땠어? 제가 묻자 그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좀 이상한 질문을 많이 하더라. 그 말에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질문? 사적인 질문. 그는 말을 고르듯 천천히 이어갔습니다. 가족관계, 부모님 성향, 최근에 있었던 일들까지.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전날 있었던 상견례 장면이 머릿속에서 다시 재생됐습니다. 혹시 어제 일 얘기 나왔어? 제가 묻자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아니야. 근데 분위기가 좀 그랬어. 그 말로 충분했습니다. 확신은 없었지만 느낌은 분명했습니다. 그 호출은 단순한 승진 면담이 아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제의 모욕이 오늘의 일과 연결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현실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전화 한 통이 단순한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그리고 제가 조용히 적어둔 그 메모들이 곧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힘을 가지게 될 거라는 걸 말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상견례는 끝났지만 그날의 일은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집안 공기는 계속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예비 남편은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졌고 집에 와서도 말이 거의 없었습니다. 전처럼 아무 일 없다는 얼굴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얼굴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날 회사 호출은 분명히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되고 있다는 걸요. 며칠 뒤 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있었는데 숟가락을 들고도 한참을 움직이지 않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 생각보다 좀 까다로운데야. 그 말은 설명이라기보다는 미리 깔아두는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자신이 다니는 회사는 성과만 보는 곳이 아니라 윤리평판 평가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었습니다. 직원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행동, 외부에서의 평판, 협력사와의 관계까지 모두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는 말이었습니다. 외부 민원 같은 게 들어오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부터 다 확인해. 그의 말투는 이미 그 과정을 직접 겪은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는 하나의 장면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했던 그 말들,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들, 그리고 그녀가 너무도 당당했던 이유. 그래서 무슨 얘기를 들은 거야?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는 잠시 눈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말했습니다. 엄마가 얘기를 했대. 그 한마디에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 회사 협력사 직원과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사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직원과의 식사 자리에서 상견례 이야기를 꺼냈다는 사실을 말해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소연도 아니었고 반성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일을 자랑처럼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요즘 애들 버릇이 없어. 며느리 될 애한테도 기강은 잡아놔야지. 집안이 안 맞으면 미리 눌러놔야 해. 그 말을 하며 웃었다고 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잘한 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협력사 직원은 그 이야기를 웃고 넘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는 갑질과 권력형 문제에 특히 민감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직원은 그 이야기가 단순한 가족사 문제가 아니라 회사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그 이야기는 정식 루트를 통해 회사 내부로 전달되었습니다. 익명이었지만 구체적인 상황 설명이 포함된 제보 형태였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왜 승진 심사가 갑자기 앞당겨졌는지, 왜 면담이 아니라 호출이었는지, 왜 가족 이야기를 그렇게 집요하게 물었는지, 모든 게 그날 상견례에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속에서는 감정이 요동쳤지만 표정은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만큼은 이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제가 묻자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래. 하지만 그 말 뒤에 바로 덧붙였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좋진 않아. 그 말은 곧 승진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다시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상견례 장면이 아니라 그 이후의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누가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그리고 그 말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이상하게도 분노보다 먼저 든 감정은 허탈함이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자신이 한 말이 아들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아니, 어쩌면 생각하지 않은 게 아니라 상관하지 않았던 걸지도 모릅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건 아들의 미래가 아니라 자신의 우위였으니까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제게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예비 남편에게만 계속 전화를 걸었다고 했습니다. 괜히 말한 것 같아. 그 정도 얘기도 못하나? 다들 예민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녀가 뿌린 말은 이미 회사 안에서 사실 확인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 싸움은
제가 시작한 것도 아니고 제가 키운 것도 아니라는 걸. 그저 그들이 저를 함부로 대했던 그 태도가 그들 자신에게 돌아가고 있을 뿐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날 마음속으로 아주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상황을 그냥 지켜보지 않겠다고. 이미 시작된 일이라면 끝이 어떻게 나는지 분명히 보고 가겠다고.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진실이 드러난 순간이 진짜 사이다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요. 진실을 모두 들은 그날 밤 이상하게도 잠은 잘 왔습니다. 분노로 뒤척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머릿속이 정리된 느낌이었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서 떠돌던 생각들이 하나의 결론으로 모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상황이 흘러가길 기다리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한 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욕을 당했고 그 결과가 어디로 이어졌는지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가장 먼저 휴대폰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3부에서 적어두었던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그날 상견례 자리에서 오간 말들, 시어머니의 표정, 커피잔이 넘어간 순간 그 이후의 반응들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정리돼 있었습니다. 읽을수록 감정이 아니라 사실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제가 원했던 방식이었습니다. 화를 내는 대신 정리하는 것. 그 다음으로 한 일은 사진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상견례 날 입었던 옷은 아직 세탁하지 않고 보관해 두고 있었습니다. 커피 자국은 생각보다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은 너무 정신이 없어 그게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지만 지금 보니 그 얼룩은 말보다 훨씬 많은 걸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옷을 바닥에 펼쳐놓고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시간이 찍히도록 설정을 받고 날짜와 함께 남겼습니다. 얼룩이 자연스럽게 생긴 게 아니라 분명히 위에서 아래로 쏟아진 형태라는 것도 사진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그 다음은 메시지였습니다. 상견례 직후 친정 어머니에게서 온 메시지, 친구에게 털어놓듯 보낸 짧은 문장들, 그리고 예비 남편과 나눈 대화까지 하나하나 캡처했습니다. 특히 엄마 성격 알잖아 라는 그 문장은 여러 번 다시 봤습니다. 그 문장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는 너무도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날 상견례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을 머릿속에 떠올렸습니다. 부모님, 예비 남편, 시어머니, 그리고 그 자리에 우연처럼 함께 있던 시어머니 지인 한 명. 그 사람은 그날 시어머니 옆자리에 앉아 있었고 상견례 내내 묘하게 많은 걸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친척이거나 지인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떠올려 보니 그 시선이 단순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친정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는 사실과 혹시 필요하다면 증언을 부탁드릴 수도 있을 것 같다고요. 부모님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아버지가 먼저 말하셨습니다. 그날 일은 잊을 수가 없다.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저는 부모님 말씀을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감정을 섞지 않고 그날 들은 말 그대로만. 그렇게 며칠 동안 저는 차분하게 자료를 모았습니다. 마치 시험 공부를 하듯 하루에 조금씩 빠짐없이. 그리고 어느 정도 정리가 끝났을 때 마지막으로 고민했습니다. 이걸 정말 보내도 되는 걸까? 괜히 일을 키우는 건 아닐까? 혹시나 모든 게 저에게 돌아오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때 떠오른 장면이 있었습니다. 커피가 쏟아진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던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때의 저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회사 홈페이지를 다시 들어갔습니다. 윤리평판 관련 제보 창구는 생각보다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익명 제보 가능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제야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길지 않게, 하지만 빠짐없이 누가 읽어도 사실관계만 확인할 수 있도록 상견례 일시와 장소, 참석자, 시어머니의 발언 내용, 커피 사건 발생 상황, 사과 여부, 그 이후의 반응. 저는 일부러 모욕적이었다, 의도적이었다 같은 표현은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러한 발언이 있었고 이러한 행동이 있었다 라고만 적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료가 있다는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사진, 메시지, 증언 가능 여부까지. 보내기 버튼 앞에서 잠시 손이 멈췄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돌아가고 싶은 과거는 없었습니다. 저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는 접수되었습니다. 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섭기도 했고 이상하게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피해자가 아니라 선택한 사람이라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보낸 그 익명 제보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될지, 그리고 그 파장이 가장 아끼던 사람에게 가장 먼저 닿게 될 줄은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그들 마음대로 끝낼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집안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벌어졌던 그 사건 이후 시댁에서는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사과도 없었고 변명도 없었고 없었던 일처럼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불길했습니다. 저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출근했고 퇴근했습니다. 얼굴에 쏟아졌던 뜨거운 커피의 온기는 사라졌지만 그날의 시선과 웃음, 그리고 요즘 애들은 예의가 없다던 말은 머릿속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 며칠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회사 얘기도 하지 않았고 휴대폰만 자주 들여다봤습니다. 평소라면 승진 심사 기간이 다가오면 괜히 예민해지던 사람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상할 정도로 담담한 척을 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술 냄새가 집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명단에서 빠졌어. 그 한마디였습니다. 설명도 없었고 변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유를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승진 후보 명단. 그동안 시어머니가 그렇게 자랑하던 귀한 아들의 이름이 이번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남편은 웃으려다 실패한 얼굴로 캔맥주를 다시 따며 말했습니다. 이상하지 않냐? 실적도 좋았고 평가도 나쁘지 않았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위로도 놀람도 분노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윗선에서 괜히 시끄러운 사람은 부담스럽다더라.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은 제 얼굴을 보지 못한 채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은 이미지가 중요하대. 괜히 문제될 만한 가족사 있으면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의 그 장면, 식당 직원들 앞에서, 양가 어른들 앞에서 예비 며느리의 얼굴에 커피를 부었던 시어머니의 행동이 사소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음 날 아침 전화가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늘 명령하듯 말하던 톤도 아니었고 비웃음 섞인 웃음도 없었습니다. 너 무슨 짓을 한 거니?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침묵이 불안했는지 말을 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이상한 얘기가 돈다더라. 상견례 때 일로 누가 문제 제기한 거 아니냐고. 저는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일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날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리를 지켰을 뿐이었습니다. 내가 뭘 했는지만 말해. 그 말에는 초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들의 승진보다 중요한 것은 없던 사람이 처음으로 저에게 확인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날의 장면을 보고 불편함을 느꼈을 것이고 누군가는 저런 집안과 엮이면 피곤하겠다고 판단했을 뿐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묘한 평온함이 밀려왔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세상이 제 편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시댁 단체방에는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요즘 회사 분위기가 이상하다. 괜히 오해 살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 모두가 돌려 말하고 있었지만 결국 화살은 제게 향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제게 직접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날의 장면을 떠올리는 순간 누가 가해자였는지 너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저를 원망하는 눈빛과 어디에도 화를 낼 수 없는 무력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 집안에서 저는 늘 약자였지만 한 번도 침묵의 무게를 계산해 본 사람은 없었다는 것을. 승진 후보 명단에서 사라진 것은 단순히 남편의 이름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집안이 믿고 있던 당연함과 우리가 뭘 해도 괜찮다는 확신이 조용히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다음 파장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와 있었습니다. 그 집은 정말로 눈에 띄게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큰 소리가 난 것도 아니고 누군가 폭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그 균열이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승진 후보 명단에서 이름이 빠졌다는 사실은 하루 이틀 만에 시댁 전체에 퍼졌습니다. 그동안 이번엔 거의 확정이라며 친척들 앞에서까지 자랑하던 말들이 하나둘씩 기억에서 삭제되는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노골적으로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마주치면 일부러 다른 방으로 들어갔고 전화가 와도 짧게 끊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는 반대로 사소한 일까지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에 들어올 사람 하나 잘못 들이니까 이 꼴이 난다. 그 말은 저를 향한 것이었지만 아무도 대놓고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시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날 저녁 거실에서 처음으로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이 그날 가만히 있었어? 시어머니는 잠시 말문이 막힌 얼굴이었습니다. 그 질문 하나에 그날의 장면이 다시 거실 한가운데로 끌려 나왔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런 행동을 하고도 아무 일 없을 거라 생각했어? 그동안 시아버지는 늘 방관자였습니다. 집안에서 벌어지는 일에 알아서들 하겠지라는 태도로 거리를 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향해 화를 냈습니다. 요즘 회사는 집안까지 본다잖아. 당신 행동이 어떤 꼴로 비쳤겠어.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진지하게 마주한 표정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그는 더 이상 의견을 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상사들의 시선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회의 자리에서 발언 기회가 줄었고 중요한 프로젝트에서는 슬쩍 제외됐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대놓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괜히 엮이기 싫다는 공기가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엔 시어머니의 말에 맞장구 치며 자연스럽게 저를 몰아붙이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할 만큼 담담했습니다. 통쾌함보다는 이렇게 돌아오는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참아왔습니다. 무례한 말도 비교도 은근한 멸시도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렇게 참고 지나간 시간들이 이제야 조용히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무너질수록 그 화살은 더 정확하게 저를 향했습니다. 내가 괜히 문제를 키운 거야. 요즘 회사들이 괜히 예민한 게 아니야. 하지만 그 말들은 더 이상 힘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 집안 누구도 그날 상견례에서 벌어진 일을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아버지는 저를 따로 불러 처음으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일 많이 놀랐겠구나. 그 한마디에 저는 알았습니다. 이 집안의 균형이 이미 무너졌다는 것을 누군가는 처음으로 제가 참아온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밤마다 술을 마셨습니다. 취해서 들어와도 예전처럼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주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 그 질문은 저에게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에게 던지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설명할 차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집안 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무거워졌습니다. 식탁에서는 대화가 줄었고 누군가는 일부러 늦게 들어왔습니다. 예전에 자신감 넘치던 웃음소리는 어느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느꼈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단단했던 것은 권위도 자존심도 아니라 아무도 책임지지 않던 태도였다는 것을, 그 태도가 무너지자 모든 것이 함께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침묵이 더 이상 저를 억누르는 침묵이 아니라는 것을. 다음에는 이 집안이 무엇을 잃게 될지 그들 스스로 마주하게 될 차례였습니다. 그 집의 공기는 더 이상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큰 소리를 내지 않아도 서로 눈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식장 예약, 날짜, 예물 같은 말은 어느 순간부터 아무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계획처럼 조용히 묻혀버렸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결혼을 정말로 해야 할까? 예전 같았으면 참는 게 답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결혼이란 원래 이런 거라며, 며느리는 원래 조금 손해보는 자리라며 스스로를 설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 상견례 이후, 그리고 그 이후 이어진 모든 일들을 겪으며 저는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는 것을.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는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 침묵으로 넘긴 무례는 언젠가 더 큰 모욕으로 돌아온다는 것. 그날 밤 저는 예비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결혼 안 할게. 그 말은 울음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 수없이 반복한 문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처음엔 웃으면서 지금 감정 상해서 그러는 거지?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표정을 보고 그 웃음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일 때문에 그러는 거면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그날 하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의 침묵, 그의 방관,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진 모든 선택들이 하나로 이어진 결과였습니다. 그날 내가 울고 있을 때 당신은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그동안 그가 보여준 모든 태도의 요약 같았습니다. 며칠 뒤 시댁에 제 결정이 전달됐습니다. 반응은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화를 걸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 집 인생 망쳤다. 그 말은 마치 마지막 무기처럼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 저는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처음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짧게 아주 잠깐. 망가진 건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아무렇지 않게 저질러온 갑질과 무례, 사람을 아래로 내려다보던 태도였습니다. 제가 망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말은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끝까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쏟았던 일도 사람들 앞에서 했던 말들도 모두 실수나 농담으로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결국 회사에서 한동안 중요한 업무에서 제외됐고 집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붙잡지도 어머니를 설득하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흘러가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다림에 더 이상 함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결혼을 멈춘다는 건 관계를 끝낸다는 의미였습니다. 그건 도망이 아니라 정리였습니다. 짐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그 집을 나왔을 때 이상할 만큼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분노도 미련도 없이 그저 끝났다는 사실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무도 저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붙잡는 사람도 사과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침묵이야말로 이 결혼이 성립될 수 없었던 가장 확실한 이유였다는 것을. 저는 다시 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퇴근 후에는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숨이 편했습니다. 누군가의 며느리가 되기 전에 저는 이미 제 인생의 주인이어야 했다는 걸 늦게나마 알게 됐습니다. 결혼은 멈췄고 그 관계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패배가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라는 것을. 다음에는 이 선택 이후 제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말하게 될 것이라는 걸요. 지금 저는 훨씬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이 이렇게 담담하게 나올 줄은 그때의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주말마다 시댁 일정에 맞춰 감정을 조절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먼저 내려앉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결혼을 멈춘 뒤 처음 며칠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큰 후폭풍이 올 거라 생각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이 선택이 얼마나 늦었는지를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후회는 안 해? 그래도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람인데. 그럴 때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후회할 틈이 없었습니다. 숨이 너무 편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집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제 귀에서도 멀어졌습니다. 다만 가끔 공통 지인을 통해 조심스럽게 전해 들리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집은 여전히 조용하다고 했습니다.
예전처럼 웃음소리가 크지 않고 누군가 자랑하듯 꺼내던 말들도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아들의 승진은 그 이후로도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다시 기회가 오긴 했지만 이번에도 이름은 명단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유를 모른 척했지만 속으로는 다 알고 있는 분위기라고 했습니다. 괜히 문제 생길까봐 누군가가 책임을 떠안지 않으려는 그 미묘한 거리감 속에서 그는 점점 외톨이가 되어갔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통쾌함도 안타까움도 없었습니다. 그건 더 이상 제 인생의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상견례에서 제가 당한 건 분명 모욕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가치가 평가당하고 웃음으로 포장된 무례를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제가 선택한 건 침묵이 아니라 기록이었고 참음이 아니라 결정이었습니다. 메모해 두었던 문장들, 사진으로 남겨둔 흔적들, 그리고 제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둔 감정들. 그것들은 누군가를 무너뜨리기 위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지키기 위한 증거였고 기준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준을 지켰고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라 제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어디에 가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사과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 저를 함부로 대하려 하면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고 관계를 끊을 수 있다는 걸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는 관계는 버티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아프고 조금 불편해도 참는 게 성숙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존중 없는 관계는 버틸수록 나를 갉아먹는다는 걸. 그날 상견례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도 더 오래 참았을 겁니다. 그리고 더 늦게, 더 크게 상처 입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날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커피가 쏟아진 순간도 그 말을 들은 순간도 모두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꿔준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가끔 말합니다. 그래도 그 집안이 더 손해본 거 아니야? 하지만 저는 누가 손해를 봤는지 굳이 따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잃었고 저는 지켜냈습니다. 그 차이로 지금의 삶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저는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기준에 맞추지 않고 제 기준으로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날 상견례에서 모욕을 당한 사람은 분명 저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도 저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의 저를 살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복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떠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고 스스로를 지켜낸 사람의 기록입니다. 지금 저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말은 확실히 제 편입니다.